조선일보가 악마의 내러티브 3종 세트를 채택을 했다. 즉 기후변화, 젠더평등 그리고 비판적 인종 이론까지 이제 세트가 됐다. 이 며칠 전에 있었던 거죠. 이 기후변화. 그래서 여기 생활 탈출에서 다뤘죠. 인류 종말 30년 안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종말론 퍼뜨린 거 아니에요? 가짜 종말론. 인류 변화 30년 안에 온다 이 소리 아니에요 이게? 가짜 종말론이죠. 이제 사교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니까. 이거 같은 날 1면에 저렇게 때리고 4면 5면에 걸쳐서 저렇게 때렸을 거예요. 이게 4면 5면일 거예요 아마. A4, A5.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을 때 조선일보 이거 냈다고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모두 성전환, 최초 트랜스젠더 가족 탄생. 이 기사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저 맨 왼쪽에 있는 애, 제가 15살인가로 기사 나오는데, 지금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이 트랜스젠더 호르몬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여자애가 남자애로 바뀐 케이스예요. 저거 아동학대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25살 정도까지 계속 바뀐다. 그러니까 뇌랑 심리까지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때 아이가 나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지만 나 남자같이 느껴. 엄마 나 저기 호르몬 치료 받게 해줘. 할 때 그거 그대로 속아서 넘어가면 아동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쟤들이 뭐라고 구라를 풀었냐면 그거 말 안 들어주면 자살률 올라간다라고 구라를 풀었어요. 애 죽는다. 근데 요새 다시 연구 결과 밝혀졌는데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라고 자기가 젠더, 그러니까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그런 청소년으로 하여금 트랜스젠더 약품이나 시술을 받게 한 경우와 받게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자살률의 차이가 없다. 그 스웨덴 연구가 자살률 차이 난다. 그래서 애들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쌓였는데 그거 다른 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야, 너 데이터 잘못 분석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그 국제학술지에서 내려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거는 따라서 그렇다면 뭐 애들이 자살범하는 것도 아닌데 25살까지는 계속 바뀔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10대 애들이 저렇게 트랜스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부모가 그거를 너 잘한다 하고 약물 먹게 해주고 시술하게 해주면 저건 아동학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양이야. 개념 가족. 황당하대. 오경묵 기자. 한번 리서치 해보셔. 아동학대로 나와요 요새. 당신 아동학대범 아니죠 오 기자. 아니 기사 어딘가에 그 얘기 써야 될 거 아니오. 아동학대라는 그러한 학문적 지적이 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를 하겠다라고 원하는 청소년들한테 그 말 안 들어주면 자살률 높아진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었지만 그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고 그 연구 논문도 철회됐고 이제는 이 심리학이나 이런 거 하는 쪽의 주장의 그 대세가 그거 그렇게 서둘러서 확정 지을 일 아니다. 되들을 킬 수가 없으니까. 25 넘어서 해도 된다 충분히. 오 기자님 전에도 얘기했지만 귀하는 아이가 6살, 8살, 10살짜리 애가 나 온몸 들러가지고 레이저 문신해서 용 들고 다닐 거야. 저기 텔레비 보니까 저기 야쿠자 아저씨 멋있네. 이러고 나오면 그거 용 문신 시킬 거냐고. 몸 뺑뺑 돌아가는 용 문신.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 일이 벌어진 가족이거든. 그래서 제가 기겁을 한 거예요. 조선일보에 이거 쎄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그때 세력탈출해서 비판을 했죠. 아니나 달라. 자 이제 보세요. 기후변화 했네. 트랜스젠더 했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백인 우월주의.
그다음에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그 드립치는 CRT 비판적 인종이론. 바로 나온 거죠, 이제. 캐나다 가톨릭, 거기 북미 가톨릭은 보수의 산실입니다. 우리나라 가톨릭과 달라요. 캐나다 가톨릭 애 마구 잡아 죽여서 집단 안매장한 것 같아. 1,000구씩 막 나왔어. 이런 소리가 돼버렸잖아요, 여기. 그래. 아마 스미소니언 언마크트예요. 언마크트 그레이브. 매스 그레이브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게 캐나다의 그런 한 150개 그런 그 기숙학교가 약 한 6, 70년 액티브하게 유지된 기간이 한 60년, 70년 되는데 1890년부터 1950년까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인 게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 아동 사망률이 40%라고요. 40%. 그러면 거기 거쳐간 수십만 명 중에 뭐 한 5천 명, 1만 명 죽는 거는 그건 특별히 그 집단의 사망률이 높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이런 데이터에 확인을 안 해보시나? 그냥 막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백인 기독교 주입,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계승할 기회를 박탈. 오케이, 그 문화와 언어가 실제적으로는 자기 살짝 그래도 비판할까 봐 피해 나갔는데 문명 충돌 때문에 그냥 팍 꼬꾸라진 문화와 언어인데, 그리고 특히 북미에서는 그걸 말살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중미, 남미는 카톨릭을 말살해 버렸다고요. 왜 그러냐면 스페인 쪽은 그 제수이트들이 그러니까 악마라고 봤으니까 악마. 실제로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악마죠. 저보고 만약에 그때 그 피딱지 막 붙어 있고 피 그 노린내, 썩은 노린내 풍기는 그 방에 들어가고 거기 사람 갈리는 흑요석 보고 그러면은 야, 이거 악마네. 그럼 사실은 그때 야, 그 악마적인 거 같고 악마적이지 않은 거 나누고 그 악마성이 왜 생겨났나. 그래서 사타놀로지, 악마학을 오히려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덮어버리고 거기 문자도 덮고 달력도 덮고 전 그냥 덮어서 뭉개버렸다고요. 거긴 말살이에요, 진짜로. 이 비극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극성을 전제하고서 얘기를 해줘야죠. 조선일보에서 태도로 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마구 이렇게 그 각도로 치닫고 있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젠더 평등, 그다음에 CRT 비판적 인종이론. 그래서 야, 조선일보가 이게 그 미 국무부에 또 아리 틀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하고 이게 그 흐름하고 이제 자기 사이클을 공조시킨 거 아니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미 국무부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 중에 그렇게 뭐 실세는 아닐 거예요. 근데 발언으로 보면 발언과 행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EU 대사 손들랜드, 우크라이나 대사 테일러,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트럼프 2차 탄핵 때의 실탄을 제공한 사람들이죠. 트럼프 2차 탄핵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이었나요? 그렇죠. 2019년, 2020년이었나? 우크라이나 쪽에 트럼프가 거기 그 비리 조사 좀 잘 해보셔라고 얘기한 거를 가지고 그 비리 조사를 안 하면은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홀딩하는 겠다고 표현을 해서 그 조건부 거래 코이드 프로코를 시도했다. 그게 이제 얘들 그 실탄을 제공한 게 우크라이나 대사 테일러 그리고 EU 대사 손들랜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2차 탄핵의 진원지는 국무부입니다. 국무부의 또아리를 튼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 저격을 시도한 사건이 트럼프 2차 탄핵의 진상이에요. 아니나 달러 거의 모든 전현직 외교관들이 그때 이거 코이드 프로코고 트럼프 날려야 된다라고 칼 뽑고 덤벼들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전 한국 대사 심은경 씨. 이분은 한국의 그 평화
봉사단 피스코로 왔을 때 그 한국인 그 남자분하고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남자분이 아마 심 씨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은경이에요. 한국인 명은 심은경 쓰고요. 그 중앙일보에 칼럼을 쓰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워싱턴에서 운영하고 있는 KEI라는 연구원의 원장으로 이제 그 모신 그런 사람이죠. 미국명은 스티븐스. 스티븐스가 그때 중앙일보 칼럼에서 뭐라고 썼냐면 그 썬더랜드나 테일러의 증언이 굉장히 그 용감한 내부 고발자의 행태다.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 썬더랜드나 테일러가 의회 청문회에서 당신 퀴드 프로코라고 생각하게 된 근거 내봐. 그러니까 말은 못해요. 그냥 내 느낌이다. 내 느낌이다. 내 느낌이다. 그래서 걔 박살났습니다. 자기 느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거를 못 댔다고요. 걔 박살났었는데. 근데 그런 증언은 아닌 증언을 가지고 이 스티븐스가 격찬을 했어요. 그래서 조셉 유는 제가 말씀 가끔 드렸지만 이분은 그 미 영국의 좌파 학교로 무지하게 유명하죠. 전공은 경제학이에요. 근데 그 학교의 경제학과는 좌파가 아니에요. 또 우파예요. 그러나 학풍 자체는 좌파 학교이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시드니 웹이라고 그 스탈린 찬양하는 영국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그런 그 학교예요. 그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누구지? 박원순의 그 아들 부부가 다녔다고 말해지는 그 학교죠. 그 LSE. 거기는 영국의 하드코어 공산주의자들의 집합처라고 하던 학교입니다. 거기를 나왔죠. 조셉 유는. 그리고 미 국무부에 들어갔고 2000년 그러니까 노무현 이때 이미 서울 주재 미 대사관의 정치 참사관이에요. 폴리티컬 아타쉐예요. 요새도 그런지 몰라도 1980년대에는 80년대 말 90년대에는요. 폴리티컬 아타쉐가 이렇게 그 바로 전화하면 DJ나 YS도 바로 튀어나와서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포스트입니다. 대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국무부 폴리티컬 아타쉐는 한국 정치를 쪼물락쪼물락 하는 자리예요. 이미 20년 전에 그걸 하시던 분이라고. 여기가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 특히 조세빈 같은 사람들이 이제 스티븐스는 뭐 중앙일보에 칼럼을 쓸 정도로 조중동과 가깝고요. 조세빈은 그 조선일보 핵심들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그러한 시중의 평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연락 주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조선일보가 연락 주시면. 우리 조세빈은 거 안 가까워? 우리 그 사람 전혀 몰라. 우리 핵심들은 전혀 같이 안 놀아.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다시 고쳐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는 이런 그 미 국무부의 따릿한 대표적 글로벌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의 행적고는 이런 사람들의 관점과 지금 조선일보가 딱 틀을 맞췄고요. 이 미 국무부에 지금 저걸 틀고 있는 따리 틀고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 국가기관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인 국무부를 기후변화 그다음에 이 젠더평등 그다음 비판적 인종이론을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일단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비판적 인종이론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요. 왜냐? 전 세계 모든 미 영사관에 BLM 깃발 달았잖아. 즉 비판적 인종이론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겠다는 거거든 그게. 미국은 이 길 간다. 이 캐나다가 저게 요번에 밝혀진 거겠냐고요. 요번에 알게 된 거냐고. 옛날부터 대충 그 교회 가면 옛날에 저기 어디야 그때 그 가톨릭 교회 그 뒤 옆에 가톨릭 교회가 저기 그 인디안들 그 원주민들 그 아이들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서 숨진 애들 묻은 그 묘지 있어. 거기 마크도 없는데 그 무연고 묘지들이야. 이런 얘기는 수두룩하게 돌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저 기후변화, CRT, 젠더 평등을 가지고 미국 정부가 치고 나가니까 캐나다 PC 좌파 정부가 딱 하고 맞춰가지고 일을 터뜨린 거라고 저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6월 1일 날 캐나다 수상에 가서 거기 가서 질질 짰잖아. 그거죠. 자, 그거를 만리밖에 조선일보가 같이 나발을 불고 있다란 얘기는, 이건 제가 보기엔 조선일보가 뭐 특별히 무슨 거기에 필코 칠 이유가 없는데, 왜냐? 저거는 지금 서울에 나와 있는 미 국무부 라인, 또 미국에 있는 지한파 미 국무부 글로벌리스트 라인, 또 서울에 나와 있는 미 국무부 글로벌리스트 라인과 지금 튜닝을 하고 있는 거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요새 제가 관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얘들이 한국에 대해서 뭐를 원하나? 한국 사람들 다 개돼지 만드는 걸 원하는 것 같아. 미 국무부 글로벌리스트들이. 해보자고. 여기 즐겨. 당신들 마음대로 그렇게 개돼지 안 돼. 해보자니까. 당신들은 그 땅 가서 사는 지 500년밖에 안 되고 우리 이 땅 와서 사는 지 25,000년이야. 얼마나 즐긴 놈들인데 여기가. 자, 25,000년 얘기 나왔으니까 보죠 한번. 인류는 매우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입니다. 이 아메리칸 인디안들,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저렇게 문명 충돌해서 힘도 못 써보고 퍽 무릎을 꺾게 된 게 왜냐? 15,000년 동안 고립돼서 그래요. 이제 이 고립되면 망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무슨 지도냐면, 왜 이런 지도가 그려지냐? 기본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려요. 유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자 다양성이 제일 큰 지역이 어디야? 현생 인류에. 아프리카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현생 인류의 발원지가 아프리카란 소리예요. 그리고 몰클라 클락을 가지고 재거든요. 요새 우리 저거 하잖아요. 바이러스 D형 변이. 그 몰클라 클락이거든요. 분자시계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즉, 요 정도 차이가 벌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겠다. 요 정도 유전자 차이가 벌어지려면. 그걸 분자시계라 그래요. 몰클라 클락. 가지고 재보면 아프리카에서 나온 지 65,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돼요. 65,000년. 많이 잡으면 7만 명. 7만 년. 아프리카에서 나온 지. 우리가 무슨 피부색이 달라, 골격이 달라, 머리카락이 달라, 눈이 달라. 그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80억에 이르는 현생 인류의 유전자 다양성은 5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마운틴 고릴라의 유전자 다양성보다 좁습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빙하 때는 지금 시베리아 끝하고 알래스카 사이가 해수면이 전부 물이 육지에 올라가지고 수천 메타 높이의 빙하로 이렇게 갇혀버리니까 해수면이 한 130m가 낮았었어요. 100m, 130m가. 그래서 시베리아 끝하고 알래스카하고가 베링기아라는 땅덩어리로 연결돼 있었어요. 굉장히 혹독하고 춥지만, 여기 스페인의 피레네 산맥에서부터 쫙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남부 시베리아 거쳐서 저 위에 극지방해서 알래스카까지 해서 저기가 맘모스 스테프예요. 맘모스 스테프. 그러니까 맘모스 풀. 맘모스 풀을 갈라보면요. 요즘 술록을 갈라보면 이끼랑 나무 껍질이 나와요. 맘모스의 밥통을 갈라보면, 얼음에 갇혀서 갈라보면 쌍떡잎 식물이 나옵니다. 포브. 우리 때보다 훨씬 지금보다 추웠을 텐데 왜 거기 쌍떡잎 식물이 자라냐? 지금처럼 해무에 의한 축축한 비가 그때는 안 왔어요. 바깥에서 빙하가 막아주고 이래서. 그래서 건조했기 때문에 해빙기가 짧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영양가 높은 포브들이 자랐습니다. 쌍떡잎 식물. 그러니까 지금 술록이 먹는 것과 같은 거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에 살던 털 긴 거대한 포유류들이 굉장히 양질의 먹이를 먹었어요. 이러한 양질의 먹이를 먹는 거대 포유류들, 개활지죠. 현생 인류가 사냥하기 좋죠. 투창 쓰니까. 투창 써놓고 땅에 파놓은 구멍에 들어가서 숨으면 되니까. 현생 인류가 사냥하기 좋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는 북미에
북미에 크게 그 빙하가 두 개의 빙하가 형성돼 있었어요. 지금 하나가 로렌타이드고 하나가 뭐고 그래서 저도 이름 다 까먹었는데 그러다가 15,000년쯤에 그쪽에 왼쪽에 있는 빙하가 잠깐 녹았다고요. 후퇴를 했어요. 그걸 타고서 빙하와 빙하 사이를 뚫고 내려갔다는 설이 하나 있고요. 빙하와 빙하 사이를 뚫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금 보면은 미국 중서부 한참 아래까지 와야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디 지금 뭐 캔자스쯤 와야 이제 빙하가 없어요. 거기까지는 5대5까지 다 빙하니까. 뚫고서 그 통로 뚫고 왔다는 설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태평양 라인을 타고서 빙하가 후퇴하면 땅하고 접점이 나오니까 뭔가 해볼 수가 있죠. 보트를 타고 순식간에 내려갔다. 그래서 아무튼 15,000년 전쯤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간 게 베링기아 사람들의 일족이. 그래서 14,000년이 되면 페루까지 이르러요. 벌써 1,000년 만에 페루까지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여기가 끊겨버린 거라고요. 다른 인류하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냥 딱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인류는 굉장히 동질적 집단인데 교류가 저렇게 끊기면 망해요. 망합니다.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참 그 지중해 서유럽을 보면 이게 사통팔달이거든요. 아메리칸 고립이죠. 이 두 개가 극명하게 나뉘는데 물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건 더 고립이고 뉴질랜드 이런 데는 더 고립이고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5만 년 전에 들어가요 사람들. 고립돼 버리죠. 일본은 3만 년 전에 조몽이 들어갔는데 그 고립됐어요. 그러나 약간씩 통로는 어디냐면 큐슈에 있는 조몽들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전라남도 승주에 있는 그 공방에서 나오는 흑요석 쪼가리들을 보면 큐슈 화산에서 나오는 흑요석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공방에 보면 백두산 화산 흑요석도 있고 큐슈 화산 흑요석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중해나 흑해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자기 정체성을 발전시키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나온 데죠. 이게 서유럽은 특히 아주 특이한데 우리가 서유럽을 딱 놓고 보면요. 삼면이 바다예요. 북쪽에는 발틱해와 북해, 북대서양. 북해는 이제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거기를 그 대서양을 북해라 그러고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지금 보면 이제 폴란드 뭐 저기 어디야 발틱 3국 요 사이에 좁은 데를 발틱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발틱, 북해, 그다음에 북대서양.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이제 저기 어디지? 프랑스 해안 돌아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포르투갈, 스페인 해안. 거기 이제 따뜻한 온대 쪽 대서양 있죠. 그러면 벌써 북쪽에서부터 서유럽으로 보면 북쪽에서부터 서쪽은 다 바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영국은 섬이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아예 반도고. 그 다음에는 남쪽 가면 지중해라는 내륙해가 큰 내륙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내륙해가 있고 지중해가 또 그 다다넬스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관통하면은 또 상당히 큰 흑해라는 내륙해랑 연결돼서 지중해 흑해는 하나고 그럼 남쪽은 지중해 흑해고요. 북쪽은 저걸로 돼서 삼면이 이렇게 돌아가고 단 한 군데 동쪽을 향해서 러시아랑 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서유럽이 그러니까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네요. 그러니까 강도 뭐 북쪽으로 흐르는 놈, 남쪽으로 흐르는 놈, 뭐 동쪽으로 흐르는 놈, 서쪽으로 흐르는 놈 별걸 다 많죠. 다뉴브강 같은 거 보세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내리 쭉 흐르죠. 저기 내리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서부터 동쪽으로 내리 흐르 헝가리 통해 내리 흐르다가 나중에 싹 구부라져 갖고 흑해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뉴브강이랑 몇 킬로 안 떨어져서 강 한 줄기는 또 서쪽 북쪽으로 흘러죠. 그게 라인강이죠. 그러니까 가벼운 보트 만들면은 이 강 타고 내려가다가 저 강 타서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별 조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통팔달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여기는 뭐냐면 밀농사를 짓는데 보통 이래. 250mm 이하면 연간 강수량 이하면은 저거가 돼요. 저기 사막이 되죠. 그 다음에 250mm 이상이 되면 이제 풀밭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밀이 되는데 밀이 예를 들어서 연 8, 900mm 이상 와. 조금 위험해지기 시작해서 일단 밀보리 농사는요. 연 그 100mm 이상 오면 썩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6월달 장마 전에 추수를 하는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밀, 겨울보리하고 미국이나 러시아가 생각하는 겨울밀, 겨울보리가 다릅니다. 한국의 겨울밀, 겨울보리는 조생종이에요. 그래서 수확이 6월 초중순에 끝납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겨울밀, 겨울보리는 용도가 뭐냐면 봄에 눈 녹은 물이 일으키는 홍수로부터 표토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겨울밀, 겨울보리예요. 그게. 걔들 눈이 많이 오니까 미네소타 같은데 눈 많이 와갖고 그 다음에 녹으면 표토층이 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겨울밀, 겨울보리를 해놓으면 그게 살아남아서 그게 흙을 잡고 있으니까 뿌리가 덜 쓸려 나간단 말이죠. 그 용도예요, 걔들이. 그 용도가 달라요. 그럼 걔들은 추수 언제 하는데 9월, 10월에 합니다. 겨울밀, 겨울보리는 추수를 9월, 9, 10월에 일찍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날도 더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밀농사가 저렇게 강수량이 많아진다. 특히 월별 강수량이 많아진다. 생육기에. 그러면 저게 쥐약이 돼요. 그런데 서유럽은요. 강수량이 꽤 많은데 뭐 어떤 데는 심지어 1000mm도 넘어 나가요. 연간 강수량이. 근데 그게 교묘하게 밀보리의 생육 기간을 피해 나가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강수량이 저렇게 많아 버리면은 숲이 우거져요. 숲이 우거지면 기마 정복부대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기마 정복부대는 개활지에서 되거든요. 개활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죠. 자, 서유럽은 그럼 쟤들은 진짜 복이 터졌구나. 정말 남쪽으로는 그 온갖 동서양의 모든 문화와 고대 제국의 그 유적과 유산이 넘쳐나는 지중해와 흑해를 끼고 있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바다를 또 끼고 있고 강은 사통팔달로 달리고 숲은 우거지고 기마 정복민족은 들어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지역마다 민족과 문화가 서로 정체성을 달리하면서 아주 다채롭게 발달하죠. 저기 저런 아주 복받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서유럽이. 아주 복받은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메리카는 어떠냐 이거요. 꽉 갇힌 거 아니에요. 그냥 끊어지면서 15,000년 전에 한 무더기 들어간 사람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사이에 교류도 없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산다고. 같은 남아메리카라도 페루, 뭐, 저기 볼리비아 쪽은 잉카 제국을 형성하지만 페루, 볼리비아가 잉카를 형성한 데거든요. 아마존 가면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거기는 완전히 원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가 여기 또 작물과 가축의 한계가 있어요. 쌀밀 보리가 없어요. 저기 소, 돼지, 양, 닭이 없어요.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산닭은 누가 데려갔냐? 콜럼버스가 2차 그 원정 때 배에다가 산 닭을 데려갔습니다. 1493년에. 소, 돼지, 양, 닭이 없는 거예요. 저기는. 뭐 낙타 말도 없고. 더 웃기는 건 아마 낙타나 말이 빙하전의 원산지가 아메리카 대륙일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이 아까 말씀드린 베링기아에 와서 살다가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쫙 종족이 번성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동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메리카 대륙처럼 굉장히 그 좀 으스스한 그 폐쇄성이 있는데요, 이게. 폐쇄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여기 폐쇄성은 블랙홀입니다. 중국 몸통부라 차이나 프로퍼라는 용어인데 저게 20세기 초까지 서양의 인문지리학에서 많이 쓰였어요. 저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신강 떼내고 티베트 떼내고 만주 떼낸 겁니다. 그리고 청해도 떼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중국 몸통부가 나와요. 즉 황하 유역과 양자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에요. 그걸 차이나 프로퍼라 그러거든요. 중국 몸통부와 유라시아 초원벨트. 그게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서만주까지 이르는 광활한 초원 지역이거든요. 남부 시베리아 관통하면서. 이 유라시아 초원벨트. 이 두 개, 그리고 동만주. 나중에 동만주까지 휩쓸려 들어가죠. 동만주는 초원벨트가 아니에요. 그 청해 청첨의 열은 느루아치 요런 그 아들 요때 보면 몽골 쪽에서 와서 손을 잡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